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회의 심리학. 지은이는 미국의 심리학, 신경과학 교수 바버라 블래칠리입니다. 이 책은 운에 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저마다 운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나름의 믿음을 갖고 있다. 운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행운은 어떤 결과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 듯 보일 때 그 성공이나 실패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인과의 범주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노력 또는 노력 부족에 의한 결과이며 우리가 했거나 하지 않은 무언가가 그 결과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에 반해 노력이 전혀 효과가 없던 것처럼 보일 때, 즉 어떤 결과가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고 말한다. 운은 이미 그 정의 속에 우연을 포함한다. 운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와 연결되지 않는다.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자신이 동시성이라고 이름 붙인 현상, 즉 실제 인과관계나 연결고리가 없는 우연의 일치에서 어떤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인간 무의식에 관해 자주 언급했다. 융에 따르면 어떤 사건들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돼 있고 어떤 사건들은 인과 없이 의미로만 연결돼 있다. 그는 우리의 삶이 그저 무작위적인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고 믿었다. 모든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패턴이 있다고 여겼다. 그는 이 패턴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조현병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독일 신경학자이자 정신과 의사 클라우스 콘라드는 서로 연관이 없는 현상이나 사건에서 의미나 패턴을 인식하는 경향을 일컬어 아포페니아라고 명했다. 최근에는 심리학자이자 저널리스트 마이클 셔머가 무의미한 잡음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찾으려는 인간의 경향을 설명하고자 패턴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여러분이 대부호이고 벨라지오 호텔 카지노에서 포커 게임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뒷일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가족이 소유한 농장을 내기로 건다. 그런데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떴다. 여러분은 가족 농장을 지키고 백만장자로서 카지노를 떠난다. 이것이 제1종 행운이다. 원래 여러분이 이길 확률은 최악이었다.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 패가 손에 들어올 확률은 0.00015%다. 이런 운은 그야말로 눈먼 행운이다. 제2종 행운은 우리가 계속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할 때 나타난다. 부단히 움직일수록 유리하다. 활발한 움직임은 주변 사물을 자극한다. 제임스 오스틴은 이 2종 행운을 발명가 찰스 캐터링의 이름을 따 캐터링 원리라고 불렀다. 캐터링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신봉했다. 그 또한 운을 믿었지만 운은 이를 꽉 물고 열심히 일할수록 자주 찾아오더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창조적인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계속해서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걸림돌에 넘어졌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3종 행운은 프랑스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의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기회는 오직 준비된 마음만을 선호한다. 이런 운은 우연과 노력의 조합이며 분별력에서 온다. 똑같은 무작위적 기회가 찾아와도 누군가는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는다. 마음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회인 줄도 모르는 것이다.
행운, 종교, 초자연적인 것을 향한 믿음 사이에는 오래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신이 개입해 주기를 소망한다. 신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기에 신이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인류 문화 대부분은 행운이 필요하거나 불운을 피해야 할 때 인간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인 신이나 여신을 설정하고 발전시켰다. 인류 역사에서 운명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것, 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왔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운명을 모이라이 또는 모라이라는 세 명의 자매 여신으로 의인화했다. 이들 운명의 여신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명의 실타래로 수명을 재단하고 삶을 감시한다. 세 여신은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클로토는 물레를 돌려 생명의 실을 뽑아내고, 라케시스는 자로 실의 길이를 정하며, 아트로포스는 가위로 실을 잘라 생명을 거둔다. 고대 중국의 민간 신앙에서 운의 개념은 다소 복잡하다. 세 가지 원리가 운의 근간을 이룬다. 첫 번째는 개인의 운인 명운이고, 두 번째는 하늘이 우연히 내려준 운이자 인연인 연분이며, 세 번째는 삶에서 행한 대로 되돌려받는 운인 보응이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에 따라 조금씩 삶의 운명을 바꿔나갈 수 있다. 연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무작위 사건을 통한 운이다. 보응은 기록된 역사의 시작부터 중국 민간 신앙의 근본적 믿음으로 묘사된 운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마련이므로 평소 행한 대로 대가품을 받는다. 이 세 가지 운이 서로 긴밀하게 작용하면서 순간순간의 사건, 일, 관계를 비롯해 인생 내내 우리의 운명을 계속해서 판가름하게 된다. 무작위성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지면 반대 증거를 찾아 질서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자연 재해에서 인공적인 원인을 찾거나 무작위 배열에서 패턴을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무작위적인 우연이 지배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애써 보이지 않는 행위자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 사회심리학은 인간 심리의 사회적 측면을 다루는 학문으로 사회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연구한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유명한 희곡 대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심리적, 감정적, 심지어 신체적 상호작용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세계를 만든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행위자와 관찰자가 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 즉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여러분이 매우 늦은 시각, 어두컴컴한 밤에 혼자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길모퉁이를 도는데 저쪽에서 키가 큰 누군가가 괴상한 동물 울음소리와 함께 비틀거리며 빠른 속도로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다. 이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빠르게 평가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엔 몇 가지 사항만 바꿔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자. 여러분은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늦은 밤 친구들과 거리를 걷고 있다. 불꽃놀이 축제가 막 끝났고 많은 인파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채우고 있다. 길모퉁이를 도는데 저쪽에서 키가 큰 누군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
자세히 보니 아이를 목말 태운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앞서 빠르게 걷고 있다. 아빠 어깨 위에 올라탄 아이는 너무 재미있는지 연신 까르르 웃는다. 이들의 행동과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은 앞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여러분이 혼자인지 친구들과 함께 있는지, 다가오는 낯선 사람이 혼자인지 다른 사람과 함께인지, 평범한 날인지 축제일인지 등등이 모두 여러분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적 단서를 근거로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해석한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낯선 사람의 행동을 아버지의 자식 사랑으로 해석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을 귀인이라고 한다. 귀인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을 특정 원인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에게는 특정 행동이 나타난 원인을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찾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회심리학자 해럴드 켈리에 따르면 귀인 이론은 왜로 시작하는 질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관한 이론이다. 귀인 이론은 오스트리아 출신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가 1958년 처음 주창했다. 그는 모든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납득 가능한 정보로 종합해 설명하고자 애쓰는 관찰자라고 봤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귀인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는 인간의 심리적 속성 때문에 편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관찰자로서 타인의 행동 원인을 추론할 때 그렇게 행동할 만한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본래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말타기 놀이를 하던 아버지와 아이를 보고 처음일 거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아빠와 아이가 늘 저렇게 놀았구나 하면서 행복한 가정의 특징으로 귀인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인간은 귀인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려고 한다. 프리츠 하이더는 우리가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귀인하며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류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기질적 귀인이다.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 같은 개인 속성을 행동의 동기나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의 내적 기질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상황적 귀인이다. 특정 환경이나 상황 같은 객체 속성을 행동의 동기나 원인으로 판단하는 경우다. 주로 자신의 행동 원인을 찾을 때 상황적 귀인으로 추론하는 경향이 강하다. 늦은 밤 혼자 길을 걷다가 이상한 사람이 보이면 위험한 상황이니 얼른 피하려고 하지 내가 소심한 겁쟁이라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985년 버나드 와이너는 귀인 이론을 세 가지 차원의 귀인 모델로 재정립했다. 첫 번째 차원은 프리츠 하이더의 개인 속성과 객체 속성 용어를 바꿔 행동이나 사건 원인이 내적인지 외적인지 고려하는 원인의 소재다. 쉽게 말해 원인이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다. 두 번째 차원은 원인의 안정성이다. 결과의 원인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와 관련이 있다. 세 번째 차원은 원인의 통제 가능성이다. 원인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 이와 같은 원인의 세 가지 차원은 상호작용하고 서로 얽혀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때 네 가지 요인에 주목하게 만든다. 즉, 귀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네 가지 요인에 직면한다.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결과를 위해 애쓰는 노력, 우리가 당면한 과제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운이다. 이 가운데 능력은 내적이고 안정하며 통제할 수 없는 귀인이다. 노력은 내적이고 불안정하며 통제할 수 있는 귀인이다. 과제의 어려움은 외적이고 안정하며 통제할 수 없는 귀인이다. 운은 외적이고 불안정하며 통제할 수 없는 귀인이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 그리고 당면 과제의 어려움에서 귀인의 요인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때 운이 좋았거나 운이 나빴다고 이야기한다. 일상에서 우리는 늘 자신도 모르게 귀인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잘못된 귀인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어떤 사건이나 결과의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실수를 자주 저지른다.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욕구는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 즉, 우리 자신을 유능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의 본능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고자 성공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의 결과로, 실패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한다. 이와 같은 귀인 오류를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한다. 모호한 상황은 또 다른 귀인 오류도 초래한다. 바로 적대적 귀인 편향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행동을 바람직했거나 해롭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적대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생존 본능은 상대의 적대적 의도를 가정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유도한다. 그래서 잘못된 결과의 원인을 상대의 잘못된 행동 탓이라고 여긴다. 이미 일어난 사건은 그 일이 벌어지기 전보다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후 확신 편향도 있다. 어떤 사건의 결과를 알고 나면 마치 애초부터 그렇게 되리라 알고 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귀인 오류 중 가장 많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 귀인 오류와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다. 근본적 귀인 오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그 원인을 찾을 때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이 아닌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 때문에 나타난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렇게 행동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행위자 관찰자 편향은 우리가 행위자로서 자신의 행동을 귀인할 때와 관찰자로서 타인의 행동을 귀인할 때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내 행동은 상황 탓이고 남의 행동은 기질 탓이라 여기는 편향이다. 옳든 그르든 좋든 나쁘든 살면서 우리는 일어나고 겪게 되는 모든 일을 귀인한다. 귀인 이론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모든 일의 결과에 그 원인이 있다는 생각만큼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진 관념은 없으며 원인이 없다는 관념은 너무도 낯설기에 밝혀진 원인이 없으면 운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라도 찾으려고 한다. 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운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는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은 사건에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면 이를 행운 또는 불운이라고 여긴다. 우리는 운이 좋은지 운이 나쁜지를 판단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우선 사건의 원인을 기질이나 상황 또는 운에서 찾는 귀인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후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사건 중간중간의 행동, 성향, 책임, 실수 등은 생각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해당 사건이 발생하던 때 그 사건을 사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공간이 있었다. 우리가 달리 행동할 수도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이미 존재했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떤 사건에서 가변성을 찾을 때 사실적 결과와 반사실적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사실적 결과는 말 그대로 실제 일어난 일의 결과다. 반사실적 결과는 일어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의 결과다. 반사실적 결과를 생각하는 것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한다. 반사실적 사고는 사건의 방향성에 따라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뉜다. 상향식 반사실적 사고는 실제 발생한 일보다 나았을 경우를 떠올리는 것이다. 주로 좋았을 텐데가 들어가는 생각이다. 그 반대가 더 나빴을지도 모를 아래 상황을 떠올리는 하향식 반사실적 사고다. 그만하면 다행이지 라는 생각이다. 실제 일어난 일보다 더 나쁜 상황을 떠올리는 하향식 반사실적 사고를 할 때 우리는 행운을 경험했다고 느낀다.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 부정적일수록 행운의 정도도 커진다. 휴, 천만다행이지 뭐야. 운이 좋았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반대로 상향식 반사실적 사고가 발동될 때 우리는 불운했다고 느낀다. 반사실적 대안이 실제 사건보다 긍정적일수록 불운의 정도도 커진다. 숫자 하나만 더 맞았더라면 당첨인데 이 생각이 번호가 하나도 안 맞았네 보다 불운하다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 행운과 불운은 우리의 반사실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행운은 우리가 얼마나 더 부정적인 상황을 상상해낼 수 있는지에 달렸다. 불운은 정확히 그 반대일 것이다. 저주는 불운과 관련이 있지만 저주를 풀거나 막는 방법도 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부적을 소지하는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행운의 부적, 행운의 옷, 행운의 액세서리를 갖고 있다. 행운을 부르고 불운을 멀리하기 위해서다. 나도 고백하기 부끄러우나 행운의 신발 한 켤레를 갖고 있다. 나도 무언가 약간의 행운을 바랄 때 내 행운의 신발을 신는다. 영국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운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운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15년 넘게 연구해왔다. 2003년 그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운을 믿었고 행운을 부르거나 불운을 피하고자 미신적 행동을 했다. 심지어 과학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25%도 자신들이 다소 미신적이라고 인정했다. 미국의 경우는 약간 낮았다. 리처드 와이즈먼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인 53%가 미신을 믿는다고 설명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1명인 25%는 미신을 적극적으로 믿었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막론하고 운동선수 대부분이 저마다 행운의 부적 하나쯤은 몸에 지닌 채 코트, 필드, 그린에 선다. 여러분에게도 매일 루틴처럼 행하는 행운의 의식이 있을지 모르겠다. 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왜 그런 특이한 행동을 하는지, 무엇이 그 행동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지 연구했다. 거의 모든 것이 강화인자가 될 수 있다. 배고플 때는 음식을 먹고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며 신발이 발을 너무 꽉 조이면 벗는다. 강화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한 뒤에 일어난다. 신발을 벗으면 편안해지고 쿠키를 먹고 나면 덜 배고프다고 느낀다. 그러면 그 행동의 동기가 강화된다. 스키너에 따르면
반응을 반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강화는 긍정적 강화이고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강화는 처벌이다. 스키너는 그 유명한 스키너 상자를 이용해 특정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면 먹이를 얻는 등 동물들이 긍정적 강화 행동을 하도록 학습시켰다. 예를 들어 불이 켜진 작은 버튼을 부리로 쪼면 먹이가 나오는 상자에서 비둘기들은 매우 빨리 버튼 쪼는 법을 배웠다. 몸을 빙글빙글 돌리거나 머리를 흔들면 먹이가 나오는 상자에서도 빠르게 학습했다. 어느 날 스키너는 자극 없이 먹이만 나오면 비둘기들이 어떻게 할지 궁금해졌다. 다른 장치를 빼고 무작위로 먹이만 나오게 한 상자에서도 비둘기들은 각자 학습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어떤 비둘기는 먹이가 나오기 전 부리로 상자 벽을 쪼았고 어떤 비둘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았다. 또 어떤 비둘기는 진자처럼 머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비둘기들은 마치 그런 반응을 해야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듯 행동했다. 자신의 행동과 먹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스키너는 우리의 미신적 행동, 즉 행운의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행운의 음식을 먹거나 행운의 신발을 신는 것도 학습에 따른 강화 행동이라고 결론지었다. 나는 새로 산 구두를 신고 면접을 봐서 교수가 됐다. 스키너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그 구두와 좋은 일이 연결되는 경험을 학습했기에 다음번에도 행운이 필요할 때 높은 확률로 그 구두를 신을 것이다. 조직행동학자 제니퍼 위슨과 사회심리학자 애덤 갤린스키는 통제력 부족이 무작위 시각 자극에서 착시 패턴을 볼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했다. 그 결과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나 통제력이 부족했던 과거 상황을 떠올리도록 한 사람들이 충분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보다 없는 패턴을 훨씬 더 많이 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 뇌는 통제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할 때 통제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다. 이 특징은 우리의 다른 사고 메커니즘에도 적용된다. 달리 말해 우리 뇌는 어떤 상황에 대해 통제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때 주술적 사고를 하거나 귀인을 운으로 돌려 통제력을 회복한다. 주술적 사고를 일으키는 두 번째 열쇠는 스트레스다. 우리는 삶이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거나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확률이 커진다. 마음챙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엘렌 랭어는 일찍이 1975년 통제 환상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녀는 실제 확률이 보장하는 상황보다 무작위 기회로 좌우되는 상황에서 더욱 성공을 기대하는 인간의 성향을 발견했다. 우리는 무작위성에 직면할 때도 마치 통제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익숙한 일일수록 더 그렇다.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그 일을 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도박을 더 많이 해봤거나 복권을 더 많이 긁어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낀다. 우리가 통제력이 있다고 느끼면 설령 그것이 환상이고 착각일지라도 의지를 북돋을 수 있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되므로 통제 환상은 뭐든지 잘 될 거라는 낙관주의 편향과 더불어 대표적인 긍정적 환상이다. 미신적인 사람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분석보다 직관이나 직감 등 감정에 의존하며 인생의 결정이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의해 통제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목표 달성에 성공하지 못하리라 여기는 낮은 자기 효능감과 매사 쉽게 휘둘리고 압도되는
낮은 자아 강도를 가졌다. 요컨대 미신적인 사람은 심리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상황 대처 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주술적 사고의 대표적인 이익은 불안과 긴장 완화다. 네덜란드 심리학자 미카엘라 스키퍼스와 파울 란 랑에는 네덜란드 최상위권 축구팀, 배구팀, 하키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 전에 수행하는 자신만의 의식이 있는지 물었다. 미신은 엘리트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꽤 흔했다. 경기 당일 아침 식사로 반드시 팬케이크 4개를 먹는다는 대답에서부터 경기장에 도착하면 특정 위치에 껌 한 조각을 놓거나 경기 전에 미리 숫자 13을 봐둔다는 답변에 이르기까지 미신적 행동은 저마다 제각각이었다. 선수들은 또한 해당 경기가 자신에게 더욱 중요하고 상대가 더 강할수록 의식에 더 집중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주술적 의식을 수행하면 불안과 긴장이 줄어들어 몸과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다. 영국 심리학자 라이자 데이와 존 몰트비는 행운에 대한 믿음이 심리적 안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평소 우울하고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학생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행운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행운을 믿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매사 낙관적이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현저히 낮았다. 라이자 데이와 동료 심리학자들은 스스로 운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실행 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확인했다. 실행 기능이란 전두엽이 관장하는 인지 능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검토하거나 성취하려는 목표에 주의를 기울이는 뇌의 기능을 총칭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잡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집중력을 적절히 분배해 주어진 과제를 실행하는 능력이다. 자신이 불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실행 기능 장애를 겪고 있었다.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실행 기능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낮은 통제력 인지 상태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주술적 의식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신은 확실히 긴장을 완화했고 긍정적인 통제 환상을 만들어냈으며 예측할 수 없고 혼란스러운 주변 세상을 덜 그렇게 보이도록 해줬다. 그렇다면 미신은 인간의 자기 효능감과 자아 강도를 강화해 목표에 오랫동안 집중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이끌 수 있다. 삶을 바라보는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든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산 다미시와 동료 연구자들은 이 가설이 올바른지 확인하고자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골프공을 퍼팅하게 했다. 두 그룹 모두 전문 골퍼가 아니었다. 한 그룹에는 골프공을 건네면서 열심히 해달라는 격려만 했고 다른 그룹에는 해당 골프공이 유명 프로 골퍼를 우승으로 이끈 행운의 공이니 잘 칠 수 있다고 하면서 미신을 심어줬다. 믿기 어렵지만 결과는 행운의 공을 받은 그룹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퍼팅에 성공했다. 리산 다미시 연구팀은 이를 행운 주술의 활성화는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함으로써 성과 향상으로 이끈다고 요약했다. 주술적 사고, 미신, 행운에 대한 믿음은 우주의 외부적 힘 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수반되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매우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믿음은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여준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아 강도를 높여준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면
삶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감소한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사건을 우연이 아닌 기회로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통제력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며 우리 삶을 이루는 부분들이 때론 혼란스러워도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다. 토끼발, 행운의 신발, 행운의 목걸이, 행운의 의식 등 모든 미신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이다. 하지만 배척해야 할 것도 아니며 배척할 수도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뇌의 특성이며 우리는 그렇게 진화해 왔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유지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종으로서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통제력을 높이려는 강한 동기가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아는 듯한 느낌은 그 상황, 심지어 세상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므로 우리는 모든 것의 원인을 찾는다. 심리학의 전통적 견해는 운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심리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연구는 운이 카지노 도박사들의 말처럼 운을 믿는 사람의 개인적 특성이며 성격 일부에 속한다고 제안한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무작위 문제에 직면할 때 희망과 자신감을 얻기 위해 그 믿음을 이용한다. 운은 개념상 여전히 무작위적이고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운이 좋은 사람으로 믿으면 그와 같은 무작위성을 더 쉽게 견디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나는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이 나는 운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현실 대처 능력도 더 뛰어나다. 행운과 낙관주의는 긍정적 관계다. 행운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삶을 더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나는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은 고난에 처해서도 희망을 본다. 헵 이론은 그 이름처럼 도널드 헵이 주창한 신경생리학 이론이다. 도널드 헵은 함께 활성화한 신경세포, 즉 뉴런 사이에는 연결망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우리 뇌는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단련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즐겁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 쾌락에 감응하는 신경세포 영역이 더 강화된다. 쾌락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운이 좋은 것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의를 기울이는 첫 번째 단계는 다름 아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주의를 기울이는 두 번째 단계는 그 일에 주목하는 것이다. 일어난 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감각을 그 대상에 온전히 주목함으로써 주의를 기울인다. 볼 의지가 있어야 보이고 들을 의지가 있어야 들린다. 운이 좋다는 것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여러분이 주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과거의 정보와 비교해 본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다. 그 예측은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주의를 기울여야 여러분 앞에 나타난 우연이 행운인지 불운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며 기회인지 위기인지도 판단할 수 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발화하는 신경세포다. 이 부위 신경세포는 원숭이가 음식을 잡거나 집을 때 발화했지만 새로운 음식을 상자에 넣으려는 연구자의 손을 볼 때도 발화했다. 원숭이가 직접 동작을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음식을 잡거나 집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뉴런이 발화한 것이다.
거울 뉴런의 기능에 관한 가장 일반적이자 지배적인 설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거울 뉴런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른 원숭이들의 행동에 대한 원숭이의 이해는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거울 뉴런을 통해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미래를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고 교감함으로써 그 사람이 곧 하게 될 행동을 빠르게 넘겨짚을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할 수 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주역이 되거나 자원쟁탈전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행위자의 행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거울 뉴런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처할 상황도 예측한다.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 목표를 예측해 우리 자신이 그에 대응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한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우리 자신을 관찰하고 우리 행동을 이끌거나 통제함으로써 이 예측을 활용한다. 이처럼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과 우리 자신의 행동 모두에 반응하므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삽시간에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 거울 뉴런은 운에 어떤 역할을 할까? 앞서 설명했듯 운이 좋거나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의 주의 체계를 더 잘 조정한다. 우리 삶에서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운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주변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운도 학습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더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뇌를 단련시켜 조금씩 그 예측을 더 잘하게 되면 그것이 옳았음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보상도 더 자주 받을 수 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뇌의 결정이 계속해서 옳다고 판명되면 우리는 운이 좋다고 여기게 되며 그 믿음도 강화된다. 주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면 거울 뉴런이 반응한다. 거울 뉴런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활성화되는 것이다. 거울 뉴런은 교감신경이므로 사물과 사물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 잘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운이 더 좋아지고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거울 뉴런 회로를 활성화하면 타인과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서로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진화생물학자이자 신경과학자 마크 하우저에 따르면 인간 고유의 우수성은 4가지 인지 능력에서 나온다. 첫 번째는 생성 계산으로 생각과 단어, 이미지, 행동 등을 끊임없이 조합해 새롭고 특이한 형태로 결합하는 능력이다. 두 번째는 잡다한 조합으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생각을 엉뚱하게 엮는 능력이다. 세 번째는 떠오르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상징화하는 정신적 상징 작용이며 네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도 생각할 수 있는 추상적 사고다. 마크 하우저는 비록 몇몇 동물은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고 다음에 할 일을 계획하고자 기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구상 그 어떤 동물도 자신들을 둘러싼 감각 세계에 마음을 묶을 수 없으며 미지의 미래에 관한 추상적인 전망이나 다른 행성에서의 삶, 현생 이후의 삶, 존재의 의미 등을 전혀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그 결과를 자신의 마음에 대입해보는 능력도 인간 고유의 우수성일 것이다. 이제 행운을 끌어당기고 어쩌면 그 행운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2가지 도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2가지 도구는 다름 아닌 기대와 주의다. 기대는
바라던 일이 미래에 이루어지리라는 믿음과 희망 또는 예측이며, 주의는 우리 주변 세계의 인식을 집중하고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1900년경 독일의 은퇴한 초등학교 수학 교사이자 아마추어 심리학자 비렐름 폰 오스텐에게는 한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한스의 명민함을 눈여겨본 그는 말에게 숫자 세는 법을 가르쳤다. 처음에 비렐름 폰 오스텐은 볼링핀처럼 생긴 커다란 핀을 보여주며 말굽을 한번 들었다가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는 한스에게 다가가 발굽을 잡고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이와 같은 훈련을 수도 없이 한 다음 그는 한스에게 숫자를 알려줬다. 핀 하나를 보여주고 말굽을 굴러 하나 하는 식으로 훈련을 계속했다. 한스가 해내면 당근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한스 스스로 말굽을 들었다가 내리는 데 성공했다. 마침내 한스는 1에서 9까지 숫자를 알게 되었고 덧셈까지 할 줄 아는 말이 되었다. 비렐름 폰 오스텐은 독일 전역을 돌며 한스의 능력을 선보였다. 구경꾼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학계의 이목도 집중되었다. 급기야 한스의 능력이 정말로 진짜인지 아니면 교묘한 사기극인지 판가름하기 위해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칼 슈텀프가 수의사, 서커스 조련사, 기병대 장교, 교사 등 13명을 모아 이른바 한스 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한스 위원회는 동물인 한스가 실제로 인간처럼 생각하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속임수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칼 슈텀프는 관찰 자료를 조교인 오스카 풍스트에게 넘겨주며 위원회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윽고 그는 영리한 한스의 비밀을 간파했다. 우선 한스의 시야각이 상당히 넓다는 사실을 간구하고 있었다. 오스카 풍스트는 한스가 질문자를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도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한스는 자신에게 문제를 내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정답률이 찍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렐름 폰 오스텐은 분노했다. 자신은 속임수는커녕 신호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칼 슈텀프와 오스카 풍스트도 난감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두 사람은 비렐름 폰 오스텐이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데는 동의했다. 문제는 한스가 도대체 어떤 신호에 그토록 정확하게 반응하느냐였다. 오스카 풍스트는 그 신호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비렐름 폰 오스텐을 다독여 다시 한번 공연하게 했다. 이번엔 그가 한스를 향해 질문을 던질 때 그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마침내 오스카 풍스트는 영리한 한스 효과라고 불리게 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한스는 문제를 내는 사람의 미세한 표정, 눈썹 움직임, 시선, 몸짓 등에 반응했다. 예를 들어 말굽을 6번 굴리면 정답일 때 한스는 그 순간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 즉 눈을 크게 뜨거나 눈썹을 움찔거리는 식의 행동 변화를 감지한 것이었다. 그 움직임이 워낙 작고 빨라서 한스에게 문제를 낸 사람조차 자기가 뭘 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속임수도 아니었고 의도한 신호도 아니었다. 오스카 풍스트는 급기야 자신이 직접 한스의 질문자가 되기로 했다. 당연하게도 자신은 결코 한스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한스가 말굽을 굴리는 횟수가 정답에 가까워지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미묘한 움직임을 보였다. 머리론 그러지 않겠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그가 한스에게 보낸 신호는 무의식적이고 비자발적이었다.
한스는 그 신호를 순식간에 이해할 만큼 똑똑했다. 혹시 여러분이 심리학 실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실험자가 설명만 하고 실험실에서 나가는 이유가 궁금했다면 바로 영리한 한스 효과 때문이다. 실험자의 무의식적인 기대가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방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영리한 한스 효과는 곧이어 언급할 자기 충족적 예언과 연결된다. 심리학자들은 일어나야 할 일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규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심리학의 오래된 논쟁 가운데 하나인 본성대 양육을 살펴보자. 우리의 특정 능력이나 행동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본성일까? 아니면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양육의 결과일까? 행동심리학자 로버트 트라이어는 쥐가 먹이 보상에 반응해 미로를 학습하도록 훈련했다. 그런 뒤 미로 찾기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인 쥐끼리 교배해 미로의 밝은 쥐 그룹을 분리했다. 여러 세대에 거쳐 교배를 거듭한 뒤 그는 유전적으로 바뀐 본성이 각 그룹의 쥐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결론지었다. 미로의 밝은 쥐가 미로의 둔한 쥐보다 훨씬 미로를 잘 찾았다. 그러나 그의 논문을 읽은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자가 로버트 트라이언이 실험 설계에서부터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 오류가 본성이 쥐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오류는 다름 아닌 실험자의 기대가 미로의 밝은 쥐와 둔한 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미로 찾기를 잘하는 쥐와 못하는 쥐를 결정한 셈이었다. 훗날 로젠탈 효과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주창자로 유명해진 로버트 로젠탈의 연구팀이 실험자의 기대가 쥐의 미로 찾기 능력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방식은 놀랄 만큼 간단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참가자를 모집한 뒤 두 그룹으로 나눴다. 그러고는 미로에서 쥐를 테스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한 그룹에는 실험할 쥐들이 미로의 밝은 쥐라고 말해주면서 로버트 트라이언의 방식대로 선택 번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쥐들이 미로 찾기를 빨리 배우리라 기대하면서 테스트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그룹에는 반대로 미로의 둔한 쥐들이며 열등한 쥐들로만 선택 번식했다고 설명했으며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소용없으리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실제로 두 그룹 쥐들 모두 그냥 일반적인 실험 쥐를 무작위로 할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두 그룹의 학생들이 며칠 동안 부지런히 쥐들을 테스트한 뒤 나온 결과는 실험자가 설명한 그대로였다. 정말로 미로의 밝은 쥐라고 기대한 쥐들이 압도적으로 미로를 잘 찾아냈다. 로버트 로젠탈은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말 그대로 자신이 예언하고 기대하는 일이 현실에서 충족되는 현상을 말한다. 쥐들이 잘하리라고 기대한 그룹의 학생들은 쥐가 미로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려고 할 때 자신들도 모르게 영리한 한스 효과를 발현했을 것이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보냈고 이를 감지한 쥐가 방향을 바꿔 이동했을 것이다. 어차피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은 그룹의 학생들은 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나 때때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정확히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다. 기대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대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정작 기대의 효과가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여러분이 특정 상황에서 운이 좋으리라고 기대하면 실제로도 운이 좋아지는지 묻는다면, 그리고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지 묻는다면 예라고 답변하겠다.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도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운이 좋아지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키우고 주의를 집중하면 실제로 운이 좋아진다. 리처드 와이즈먼은 이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행운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운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쳤고, 수업에 참여한 대다수 학생들이 이후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그에 따르면 인생에서 행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1. 우연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늘 주의를 기울이기에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알아차리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이들은 운이 없는 사람들보다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며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모임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에 능숙한 사람들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2. 행운의 예감에 귀 기울인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적인 직감을 믿고 귀를 기울인다. 이들은 직감에 저항하지 않는다. 행운의 예감이 틀려도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앞날을 직관적으로 예측한다. 마음이 산란해질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직감의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3. 행운이 오기를 기대한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설령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더라도 자신의 앞날은 행운으로 가득하리라고 기대한다. 행운을 맞이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 이 긍정의 기운이 타인에게도 전해지므로 긍정적 상호작용이 계속되며 이는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해 현실이 된다. 4. 불운도 행운의 징조로 여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바라지 않던 일이나 끔찍한 불운을 겪어도 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적 불운이라면 자신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앞날에 대한 기대로 통합한다. 이들은 연속된 불운에도 더 나빴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떠올리며 이만큼 운이 나빴으니 앞으로는 운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행운과 맞닥뜨릴 일도 없다. 기회를 알아차리려면 여러분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일을 헤아려 봐야 한다. 자신이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운이 없다고 여기거나 아예 운 따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난관에 봉착할 때 더 끈질기게 목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 나쁜 기대가 아니라 좋은 기대를 많이 하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명언을 남긴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제는 심리학자였다. 저 말은 우리 뇌의 메커니즘에 그대로 적용된다. 주변 세계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물을 너무 논리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직감에 힘을 실어주자. 이것이 운이 좋아지는 방법이다. 행운을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행운을 기대하면 실제로 도움이 된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참 잘 쓴 책입니다. 보통 대학 교수나 학자가 쓴 책들은 논리에만 치중하다 보니 딱딱하고 지루하기 쉬운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논리적인 엄정성이나 문학적인 즐거움도 둘 다 느꼈습니다.
아쉬운 것은 분량인데 총 400쪽인 이 책에서 3분의 1만 덜어내고 조금만 가볍게 썼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이 책의 주제는 운입니다. 행운과 불운이 왜 발생하는지, 행운을 잡고 불운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리학적으로 해설한 책입니다. 저자가 제시한 해법은 기대와 주의와 낙관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고 사물을 대하는지에 따라 똑같은 사건도 행운이 될 수도 있고 불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의를 기울여 사물을 관찰하는 습관이 행운을 불러온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행운이나 불운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바탕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행운을 얻으려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기대를 하면서 주의 깊게 모든 걸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했던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고 이것이 행운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행객이 한 도시에 도착해서 도시 주민인 노인에게 이 도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당신이 떠나온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형편없는 인간들이 살던 도시라고 여행객이 대답하자 노인은 이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여행객은 자신이 살던 도시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대답했고 노인은 마찬가지로 이 도시에서도 당신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는 기대하는 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기대라는 말은 우리의 인식, 생각, 느낌, 예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봅니다.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천사와 천국을 보고 불교인들은 극락과 부처를 만나며 무교인들은 그저 밝고 어두운 세상 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로 만들어져 있는 세상을 봅니다. 기시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한 순간,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이미 똑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을 기시감이라고 합니다. 기시감에도 우리의 기대가 기여합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예상, 예측, 기대는 실제로 그와 같은 미래를 창조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의 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You are what you think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된다는 뜻이고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남자가 중요한 미팅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경력에 한 획을 그을 수도 있는 인터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송된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이 경우에 교통사고는 이 남자에게 행운일까요? 불운일까요? 그 남자의 해석에 따라 저는 이 사고가 행운이 될 수도 있고 불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번 행운이라고 생각한 것도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불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책 말미에 수록된 중국의 고사성어 세옹지마입니다. 삶에는 정말 세옹지마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사기 유학단에 속아 떠난 외국행을 통해서 영어도 배우고 훗날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일들도 많이 경험했고 요리 솜씨가 없었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덕분에 평생 가리는 음식 없이 뭘 먹든지 항상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고 전신으로 번진 중증 아토피 덕분에 명상을 만나 지금은 새로 태어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제 삶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준 사건들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그러한 평가와 인식은 각자의 선택과 해석이 결정하며
모든 인간은 항상 선택하고 해석하는 일을 무수히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선택과 해석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면 몸과 마음과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운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한 심리학자의 연구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께서는 자기 자신과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 앞의 현실에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거기에 따라 당신의 삶과 당신이 겪게 될 행운 또는 불운이 결정됩니다. 행운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